유자소전 갑시다. 여기서 이제 제목이 유자소전이잖아. 그럼 보면 소전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고전 소설의 한 장르인 전의 구성을 따지고 있는 거야. 전이라는 우리가 무슨 전, 무슨 전 나오잖아. 전기문에 할 때 전, 그 전이야. 그러니까 소전이니까 작은 전기문 이런 뜻이고, 유자는 원래 이름이 뭐죠? 유재필이죠. 근데 우리가 공자의 본명이 뭐죠? 공구예요, 공구. 그지? 태어날 때 이마가 푹 튀어나왔대. 그래서 언독구자를 써서 공구야. 근데 공구를 존경의 의미, 성현의 의미를 담아서 뒤에 뭘 붙여준 거야? 자자를 붙여서 공자 그런 거지. 그런 것처럼 유재필이라는 사람에게 유자라고 붙여준 거야. 그러면 이 유자라는 사람에 대한 글쓴이 뭐가 드러나? 존경심이 드러나지. 그러니까 유재필이라는 사람을 존경했기 때문에 유자라는 말하고 작은 전기문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전의 형식을 따랐기 때문에 원래는 일대기 구성을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으며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 이런 걸 무슨 구성?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유자소전은 유재필에 대한 자그마한 전기문이란 뜻이겠죠. 됐죠?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한 친구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한 친구가 이 소설의 중심 인물이 누가 되는 거야? 유재필이 되는 거야.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냥 보면 그럭저럭 그런 보통 사람에 불과한 친구예요. 그냥 보면 그냥 그럭저럭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느 사람처럼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마는지 하게 그럭저럭 살다가 자기 힘에 흐지부지 몸을 바친 예사 허릅승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니? 자기가 살아온 자체의 족적을 남긴 인물이라는 거야. 그의 이름은 유재필이다라고 했죠? 이 유재필이죠. 이 한 친구가 중심 인물이고요. 1941년 홍성군 광천에서 태어나 보령군 대천에 와서 자라고 배웠다라고 했죠. 여기 이제 유재필이 태어난 곳은 어디야? 홍성군 광천. 자란 곳은 어디? 보령군 대천에서 자랐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유재필은 가공이 만들어진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이에요? 그래요. 실존 인물이야. 그래서 이 유재필은 어떤 인물? 실존 인물이죠. 자, 실존입니다. 가볼게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서울서 살았다. 이런 거야. 광천에서 태어나서 대천에서 자라고 그 나머지는 서울에서 살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탁월한 총기와 숫기로 때려서 별중 맞고 좀 특별했고 무리에서 두드러진 바가 있어서 비색한 가움과 불우한 환경 속에서라고 했어. 그러니까 좀 가난한 집안의 가움과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모로 일찍 터득하고 앞서 나아감에 따라 소년 시절은 장이 숙성하고 청년 시절은 잠옷 노련하고 장년에 들어서는 속절없이 어쩔 수 없이 노성하였으니 무릇 이것이 그가 보통 사람 가운데서도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된 바탕이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유자는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겠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유재필의 양력 그리고 소개해 준 거야. 이게 전의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유재필은 실존 인물이라고 했죠? 실존 인물의 삶을 제시해서 세태를 비판할 목적이었어. 근데 여기서도 궁금하네. 여기서 세태가 뜻하는 게 뭐야? 세태는 세상의 모양태거든. 세상의 모습 또는 이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야. 이런 것들을 비판하려고 실존 인물의 삶을 제시했다는 거지. 어렸을 때 좀 특별하고 별종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좀 더 가볼게요. 그의 생애는 그의 삶은 풀밭에서 뚜렷하고 쑥밭에서 우뚝하였으니 남들보다 뛰어났으니 그는 애초에 심성이 밝고 깔끔하였다. 매사에 생각이 깊고 침착하였으며 성품이 곱고 굳은 위에 몸소 겪은 바와 힘써 널리 보고 애써 널리 들은 것을 더하여 스스로 갖추어진 주대와 나름껏 이루어진 주견으로, 주견이라는 얘기는 그냥 자신만의 주장으로 갈피 있는 태도를 흐트리지 아니하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갖추어진 주대,
나름껏 이루어진 어떤 주견 이런 걸 가지고 갈피 있는 태도를 흐트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그러므로 이런 까닭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 없이 자발없다 그러죠. 몸이 가벼운 걸 말해. 자발머리 없이 나대어서 남을 괴롭히거나 누를 끼치는 자는 이런 자는 반드시 장마의 물걸레처럼 쳐다보기를 한결같이 하였다는. 장마철은 집에 물이 많죠. 물걸레 쳐다보기도 싫은 거잖아. 그래서 장마철에 물걸레처럼 쳐다보기를 한결같이 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유자가 그릇된 것으로 여기는 행동 그리고 그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자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여기에 쫙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주변머리 없이 나대거나 자발머리 없이 나대서 남을 괴롭히거나 누를 끼치는 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누를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을 싫어했냐? 분수 없이 남을 제치거나 밟고 일어서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밟고 일어서서 섣불리 무엇인 척하고 의수대는 자 이런 자를 만나면 삼국지에서 조조 망하기를 기다리는 우리가 삼국지 읽으면 주인공이 누구니? 삼국지의 주인공 누구야? 유비지? 유비 편에서 보면 조조가 빨리 망하길 바라듯이 미워하며 늘 속으로 밑줄을 그어두기에 소홀함이 없었다.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 없이 나대어 남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누를 끼치는 사람. 또 분수 없이 남을 제치거나 밟고 일어서서 섣불리 무엇인 척하고 의수대는 자 이런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됐어요? 또 모름지기 세상의 일에 알면 아는 대로 힘차게 말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수찌게 말하여 마땅한 자림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떳떳지 못하게 주눅부터 들어서 좌우의 눈치를 딱 부러지게 흑백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마치 말만한 딸인가 관연한 딸, 나이가 찬 딸, 큰 딸이겠죠? 큰 딸을 서울 가게 하는데 힘입어. 서울로 시집을 보내는 거야. 그리고 그쪽 집에서 돈을 좀 받아. 그날로 이자 돈을 놓는, 그날로 딸이 시집가고 남겨둔 돈을 가지고 이자 노름을 하는 매몰스러운 구두쇠를 보듯이 을의 가르침을 멀리 뱉기에 이력이 난터였다. 이렇게. 이 사람은 싫어하는 종류 세 가지죠? 세 가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 갈까요? 앞에? 등장인물 가볼게요. 여기서 일단 얘는 납니다. 1인칭이에요. 나가 나오니까 나는 여기서 이 글의 서술자이자 작가인 이민구 자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자는 유재필이고 나의 친구가 유재필이 되겠죠. 나는 유자의 삶에서 감명을 받아서 그의 삶을 글로 남기는 거고 비록 배우지는 못하였으나 천연덕스럽고 숙기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 유자가 되겠죠. 배운 바는 없어. 하지만 천연덕스럽고 숙기 있는 성격을 가졌어. 또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어. 이게 유자인 사람이야. 내가 유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여기에 시점 몇 인칭 시점이겠어? 1인칭. 누가 주인공이야? 유자가 주인공이지? 그럼 1인칭 무슨 시점? 관찰자 시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좀 더 가볼게요. 자, 앞에 보면 말재주가 좋고 비범하고 스스로 갖춰진 줏대와 나름견에 이루어진 주견이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싫어하는 게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얘기했어요. 세 가지. 자, 다음 가볼게. 그의 됨됨이는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이것 말고도 그의 사람됨을 보여주는 것들이 더 있어요. 체치는 그윽하고 체온은 따뜻하며 체질이 묵중한 사람이었다. 또한 남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임을 깨달아 아픔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되 자기가 아는 바 사람 사는 도리에 이르기를 진정으로 바라던 위인이었으니 짐짓 저 옛말을 빌려서 말한다면 그야말로 때 아닌 독립득행의 돌출이요. 여기는 이제 이게 소거든 소? 소우자잖아. 앞에는 소가 어땠어? 특별한 존재였어. 특별할 특자야. 특별히 서서 홀로 가는 돌출이요. 이른바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이죠. 정리해서 이른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그들보다 앞서서고 그러니까 세상 걱정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움을 본 후에야 세상 사람들 걱정을 본 뒤에 그 사람이 즐거워해. 그러면 그 다음에 즐거움을 누린다라고 말한 선비적인 덕량의 본보기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친구였다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라고? 선비적인 덕 크기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친구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친구의 됨됨이는 일단 여기 이렇게 돼요. 근데 앞에도 하나 더 나와 있었지. 그 사람의 친구 됨됨이 어떤 거 나와? 스스로 갖추어진 줏대와 나름껏 이루어진 주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누구에 대한 소개? 유재필, 유자에 대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입니다. 이강감, 작가가 성이 뭐죠? 이씨죠. 이름이 이문구죠. 유자가 작가한테 전화를 거는 거야. 이강감, 나 유가요. 나 유시성을 가진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친구니까. 그가 내게 전화를 할 때마다 매번 거르지 않았던 첫 마디였다. 이강감, 나 유가요. 그렇지만 유가는 이미 다른 사람을 이르는 말이었다. 그는 유자였다. 라고 했죠. 유자라는 말을 한 거는 뭐에 대한 거? 친구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유자. 성인들한테 끝에 자를 붙여주는 거잖아. 친구 유재필한테 유자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야. 그래서 지금 친구에 대한 존경심이죠. 여기까지가 유자의 출생과 인품을 소개한 거야. 유자의 출생과 인품. 어렸을 때부터 좀 특별했나 봐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나서 자신이 좀 즐기는 것이었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옆에 살짝 보고 갈게요. 또. 자, 여기는 요 전에 있었던 거 선비적인 덕량의 본보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는 유시성을 가진 단순한 남자가 아니라 존경할 만한 뭐다? 유자다라고 부른 거야.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가 앞에 유자의 소개와 그의 성품을 평가한 게 될 겁니다. 다음. 자, 중력줄거리 한번 가볼게요. 유자는 어릴 때부터 특유의 입담과 부칙성으로 학교의 먹물로 이름을 날린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재무부 장관으로 출세하는 어느 정치인 밑에서 일을 한다. 그러다가 군대에 가게 되는데 점수린 행세를 하고 군생활을 편하게 한다. 제대하니 한동안 고향에서 지내다가 상경하여 재벌 총수의 승용차 운전수가 된 유자는 비싼 물고기를 키우고 집안에 황금불상을 두고 사는 총수를 안 입공게 여긴다. 그러다 결국 그룹의 노선상무로 좌천되게 된다. 이게 노선상무라는 게 회사 내 차량의 교통사고 처리인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 집안에 비싼 물고기 키우지? 이거 된장 풀어가지고 끓여 먹지? 불상 닦을 때 뭐에서 뱉어? 침 뱉어서 닦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기업의 총수를 좋게 생각하지 않은 거지. 직원들을 배불려야지 자기가 배부른 거니까. 그래서 결국 그룹의 노선상무로 좌천되는데 그는 한마디로 불평도 없이 입에 몰리지 않는다. 그리고 사리분별력과 특유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교통사고 처리 업무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간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 뒤는 어떤 내용이야? 교통사고의 처리를 어떻게 나가는 장면? 원만하게 해나가는 방법이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에피소드는 끝났어. 유재필의 소개와 성품 이런 것들이야. 여기서는 유재필의 성품을 뭘 통해서 보여준다? 사파 형식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야. 자, 봐라. 이게 이야기의 서사축이야.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 집어넣는 거야. 이게 사파식 구성이야. 여기에 삽, 끼워넣을 삽, 화는 이야기 화야. 이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소율아, 여기 있는 이야기는 작품 전체 주제랑 관련이 있어 없어? 있어. 작품성이 무조건 관련지가 있죠. 그러니까 작품 서사 줄거리와 관련성 있는 이야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자, 가볼게요. 그가 다루는 사건도 대부분이 가해자의 운전윤리 마비증이 자아낸 것이었다. 운전을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야. 그렇지만 가해자가 그룹 내 동료 운전수라 하여 팔이 들이굽는 안쪽으로 굽는다는 식의 적당주의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되죠. 이 앞에가 이제 줏대가 있고 사리분별이 바른 유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는 이제 교통사고 처리할 때도
적당주의를 취한 적이 없대요. 완벽하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졌다가 되겠죠. 됐어? 다만 그렇지만 가해자가 그룹 내 동료 운전수라 하여 팔이 들이굽는다. 적당주의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다. 다만 사건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신상그룹대장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 보면 일수 비탄진 산꼭대기에 더댕이집 무허가 주택에서 근근히 새빵살을 하고 있는 축이 많았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 운전수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 더욱이 인건비를 줄이려고 임시로 쓰던 스페어 운전수들이 사는 꼴이 말이 아닐 때는 그 운전자의 자질 여부를 떠나서 현실적인 딱한 사정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라는 거야. 근데 이런 먹을 것 없이 가난한 상태에서 뭐 하는 거야? 뭐해? 차량 운전을 하는 것이지 임시직으로 그런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긴다. 나오죠. 여기는 유자의 성품이 나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뭘 가진다? 연민을 가지게 된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연민을 가지게 되죠. 자, 스페어 운전수 가보자. 스페어 운전수는 대체로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결혼도 못한 채 늙고 병드는 호르몬이와 단칸 새빵을 살고 있거나 아니면 옆에 내가 직업을 나가버려 어린 것들만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 들여다보면 방구석에 먹던 봉지쌀이 남은 대신 연탄이 떨어지고 연탄이 있으면 쌀이 없거나 밀가루 포대가 비어있다. 한심해서 들여다볼 수 없고 심란해서 돌아갈 수가 없는 집이 허다한 것이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스페어 운전수들의 가정 형편이 좋지 않지? 이렇게 좋지 않은 거야. 그래서 유자는 어떻게 해요? 그는 결국 주머니를 털었다. 자신의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스페어 운전수의 사고에는 업무 추진비 명색 차례가 가지 않아 자신의 용돈을 털게 되는 것이었다. 그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죠. 됐어요? 자, 다음. 19강, 여기 봐. 유자가 자상하고 따뜻한 인품이죠. 19강. 어디냐? 그가 쌀가게에서 쌀이나 밀가루를 배달하고 연탄가게에서 연탄 100장을 지게로 저올려 비에 안 적게 쌓아주기를 마칠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집을 나서는 골목을 빠져나오다 보면 늘 무엇인가를 빠뜨리고 오는 처럼 개운치가 않았다. 그러니까 가해자 집에 위로하러 간 거야. 그래서 그는 비탈길을 내려와서야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고나 했다. 아, 내가 저 집에 줄 게 있었는데 그냥 왔구나. 그게 뭐야? 반찬도 되죠. 자, 산동네 초입의 반찬 가게를 보고서야 아까 그 집이 부엌에 간장밖에 없었던 것이 뒤늦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러면 다시 주머니를 뒤졌다. 그가 반찬 가게에서 집어드는 것은 만날 얼간하여 엮어놓은 새끼 굴비 2두릅이었다. 바다와 연에 접해서 사는 탓에 밥상에 비는 것이 없으면 먹어도 먹는 것 같지가 않아 대천 사람의 속성이 그런 데까지도 드티었던 것이다. 이렇게. 자, 갑시다. 내려가다 보면 뭔가 빠져있는 것 같지? 그래서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도 있었지. 그래서 그는 반찬 가게에서 집어드는 것을 만날 얼간하여 엮어놓은 새끼 굴비 2두릅이었다. 바다와 연하여 바다와 접해서 사는 탓에 밥상에 비린 것이 없으면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아서 대천 사람의 속성이 그런 데까지도 이제 드티었던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도로 3비탈을 기어 올라갑니다. 굴비를 가지고 두릅을 개 안 닿게, 고양이 안 닿게 야무지게 내달아주면서 부엌에 제우, 지랑밖에 없으니 배비구, 수제비구, 건건이가 있어야 넘어가지요. 이렇게 나오죠. 부엌에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밥이구, 수제비구 간에 건더기가 있어야 넘어가지요. 탄 불에 구워가지 자시던지 밥솥에 쪄 자시던지 하면 생긴 건 오죽지 않아도 노인네 입맛에 그냥 자셔 볼만 할걸요. 이렇게. 가난한 집에, 가해자의 집에 이런 걸 주고 온 거야. 다음. 자, 여기까지 볼게요. 쌀이나
연탄을 들여줄 때는 회사에서 의뢰 그렇게 돌봐주는 것이거니 하고 멀건 눈으로 쳐다만 보던 노파도 처음에는 이제 쌀이랑 그 연탄을 넣어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회사에서 주는 갑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반찬거리까지 챙겨주는 자상함에는 그가 골명을 빠져나갈 때까지 눈시울을 적시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 됨됨이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에요? 인정이 있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 유자의 마음씨를 볼 수 있었고 거기에 감동한 사람들이 본 거야.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사고 처리반이 된 유자가 첫 번째 에피소드를 겪은 얘기가 될 거야. 됐죠?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유자에 대한 평가, 유재필에 대한 평가부터 한번 살짝 가볼게요, 옆에. 자, 유재필의 평가. 잠깐만. 여기 한 페이지 빼먹었니, 우리? 했지. 자, 자, 여기서 한번 가볼게. 서술자 유재필에 대한 평가 가봅시다. 일단 사고 처리에서 적당주의를 취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사고 난 스페어 운전수의 가족을 돌봐주는 거지. 그러니까 적당주의가 없었다는 것을 고두면서도 스페어 운전수의 가족들을 돌봐주지. 그래서 유자의 따뜻한 마음씨를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 이런 사람이고. 유자의 과거 나오겠지? 여기 한번 봅시다. 유자는 어린 시절 확성기 수리를 도우며 야당 정치 유세를 따라다니던 2년으로 비서관이라는 대외용 명함을 지니고 야당 정치인의 자택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5.16 군사정변이 있었거든. 5.16 군사 쿠데타. 그래서 일어나자 조사 대상으로 끌려간 거야. 얘 누구도, 유재필도 끌려갔어. 근데 남산 밑에, 남산에 끌려가 있죠. 지금은 안기부지. 안기부가 조사를 받는데 털어봤자 나올 것이 없지. 그래서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털어도 먼지가 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란 거지. 되게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지.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일단 아까 스페어 운전사잖아. 기업에서 그 사람에서 도움을 줘, 안 줘? 안 주지. 그래서 기업은 그냥 고용하고는 돌보지 않아. 근데 유자는 어떻게 되니? 끝까지 사비를 털어서 쌀도 넣어주고 연탄도 넣어주고 뭐까지 사주는 거니? 굴비까지 사주는 거지. 이걸 통해서 매정한 현실에서 유자의 마음씨가 돋보이는 거야. 아까 요 앞에서 그 앞에 부분에서 설명할 때 보면 뭐라고 설명했지? 실제 인물인 유재필을 등장시켰잖아. 그래서 세태를 뭐 한다고? 세태를 비판할 의도로 가지고 있다고 했지. 그래서 이런 유재필을, 마음씨 좋은 유재필을 등장시켜서 이런 매정한 현실을 비판할 의도를 가지고 유재필이라는 사람을 들여다 놓은 거야, 이게. 이렇게. 자, 그 다음 좀 더 넘어가 볼게요. 다음. 여기서 이제 이거 갖다 주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사투리하고 비속어, 가장 큰 특징이 하나면 방언과 비속어야. 사투리 비속어가 나오잖아, 얘들아. 사투리하고 비속어가 나오잖아. 이거 두 개가 나오면 공통적으로 가지는 성질 하나 무조건 있어. 그게 뭐냐면 뭘까? 방언과 비속어가 나오면 이건 100%야. 토속적인 건 어디에만 포함되겠니? 방언에만 속해. 비속어는 아니야. 친근감 100%라고 했잖아. 100%가 들어가면 얘는 바로 현장감. 좀 리얼하잖아. 현장감과 사실성. 이 이야기가 왠지 진짜 있었던 것 같은 거. 이 두 가지는 100%야. 방언과 비속어가 들어가면 현장감과 사실감은 100%야. 물론 밑에 설명이 되어 있어. 한번 가봐. 뭐뭐 했쥬, 헐규, 요 등에 제우, 찌끄리다 등의 이런 어휘를 쓰고 비속어, 자빠지고 쥐글름 등 이런 말들을 쓴단 말이야. 이거 효과 보면 사실성과 현장감 이건 100%. 둘 다 포함돼. 근데 토속적인 정감은 어디에 들어가 있겠어? 사투리에 들어가 있겠지. 그러면 만약에 사투리가 쓰였어. 그럼 토속성이 100%일까? 선생님이 이 두 개는 나오면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야. 사실성과 현장감은 100%야. 그러면 방언이 쓰이면 토속적인 정감은 100%냐 이 말이야. 이렇게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 보니까 아닐 것 같지? 그치? 물어보는 거 보니까 아닐 것 같지? 아니에요. 토속적인 사투리는 어디에 있어야만, 시골에 있어야지만 사투리가 정감이 낚이는 거야. 만약에 도시 한복판에서 사투리 쓰는 사람은 건달에 있다고 해보자고. 아따 성님
겁나게 오래간만이요. 이렇게 나오잖아. 아구야, 너 겁나게 커버렸다. 아따 성님, 키는 원래부터 제가 컸어라? 사투리 썼잖아. 도시에서 조폭들이 사투리 썼어. 여기에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게 느껴져? 안 느껴지지. 하지만 왠지 그런 깡패가 있을 것 같긴 하잖아. 그래서 여기는 사실성과 현장감이고, 토속적은 그 이야기가 이루어진 배경 자체가 어디여야 돼? 시골이어야 돼. 근데 여기서는 토속적인 정감도 나타나고 사실성과 현장감도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순박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유자의 인정 있는 성품, 순박한 모습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그다음 유자에 대한 서술자의 설명을 뒷받침해주고 유자에게 뭘 준다?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 근데 친근감도 100%는 아닌 거야. 상황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는 친근감. 그리고 작품에 약간 코믹적인 분위기, 비속어 이런 걸 통해서 해학적인 분위기를 더해준다라는 거야. 이런 것들이 효과가 돼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어휘가 나오잖아. 응? 이 어휘를 시험에 나올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정리해 줄 거냐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 있지? 이쪽에 사투리, 이쪽에 뜻 해서 그 뜻을 내가 주관식으로 쓰지 못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게는 만들어 놓을게. 여기 있는 단어들을 다 섞어가지고.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까지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아무래도 선생님 불안해.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런 소설에서는 문맥상의 의미가 중요한 거지 이런 것들의 의미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정리해주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건 정리를 해줄게. 자, 여기가 첫 번째 에피소드가 지났습니다. 그죠? 사파 형식이라고 했지? 끼어든 이야기야. 첫 번째 이야기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건 일단 유자의 어떤 거? 유자의 따뜻한 성품. 그쵸? 그리고 완벽한 일처리.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반대로 이런 유자의 따뜻한 성품을 보여주면서 이런 사고 당한 그 운전수에게 신경 쓰지 않는 세태를 비판하는 거지. 기업을 비판하는 그런 의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에피소드 가봅시다. 그가 노선상무로 나가 초기에는 사고 처리반이야. 사고 처리반으로 나간 다음에 초기에는 어땠냐면 피해자 가족들에게 속절없이 봉변을 당하기에 바빴단 말이야. 봉변당했단 말이야. 봐봐, 이 피해자야. 만약에 사람이 죽었어. 그 장례식장 갔잖아. 가해자 측에서 누가 대신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사고 처리반 대신 가잖아. 그러면 가해자한테 뭐 뜯어낼 거 없으니까 누구한테? 이 대신 이 사고 처리반 온 유자한테 막 네가 죽였지, 너 물어내 이 새끼야, 뭐 네가 여기 다 이렇게 막 한 거야. 봉변을 당하기 일쑤였어. 그랬는데 사망자가 난 사고에는 더더욱 그러야 했단 말이야. 자, 여기 가로가 나와 있죠? 여기 뒤에 봅시다. 운전수가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거나 아예 달아나 버려서 분필을 하고 싶어도 분필할 상대가 없어서 앙앙불락하던 차에 라고 나와 있죠? 앙앙불락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매우 마음에 차지 않거나 야속하게 여겨 즐거워하지 않은 거야. 이런 기분 나쁜 상황에서 앙앙불락한 사고낸 회사에서 사고 처리반이 나왔다고 하면 대개는 옳거니 때 잘 맞춰 잘 만났다 하고 떼거리로 달려들어서 덮어놓고 멱살을 잡으며 주먹부터 휘두르고 보는 것이 예사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니? 사망사고가 난 사고에서는 속절없이 봉변을 당했지 그 봉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까닭이 나오는 거야. 왜? 운전자 가해자가 어떻게 도망을 가거나 잡혀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화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처리반에서 왔다니까 붙잡고 화풀이를 하는 거지 거기다. 그래서 나중에는 나중에는 사람을 잘못 알고 실수했노라고 사과하고 일을 처리하는데도 싹싹하고 상냥하게 협조하는 위인일수록 처음에는 흥분을 가르지 못해 사납게 대부르고 날뛰는 편이었다. 나중엔 사과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사고에 협조도 되게 잘해줘. 하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초장에 이렇게 날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됩니다. 자, 좀 더 가볼게. 야, 너 흥부는 놀부같이 잘 사는 형이라도 있어서 매품을 팔고 살았다지만 매품이란 거 알죠? 곤장을 대신 맞아주고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곤장 대신 맞아주고 그 맞아준 품값을 버는 거거든. 흥부는 놀부같이 잘 사는 형이라도 있어서 매품을 팔고 살았다지만 너는 뭐냐? 뭐요? 못하는 운전수를 동료라고 둔값에 매품이나 팔며 살거라. 그거요? 이건 누가 하겠니? 혼잣말이겠지. 혼잣말이야. 이거 자신의 잘못도 없이 이제 폭언과 폭력을 당하는 처지를 한탄한 거야. 여기가. 자, 봐봐 밑에. 야, 너야말로 여기서 너가 누구야?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야. 아까 그 군사정권에서 잡혀갔다가 털어도 먼지 없으니까 바로 풀려났다고 했잖아. 그 사건을 들먹이면서 너야말로 군사정권이 나서 구 정권에 거물 비서 자격으로 끌려가서도 볼탱이 한 대 안 주워 박히고 볼탱이 한 대 안 맞고 네 발로 걸어 나온 물건인데 말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남의 영안실이나 찌읒거림에 기웃거리며 장삼 이사한테, 장삼 이사는 얘기는 장치성을 가진 사람 3명, 이시성을 가진 사람 4명이야.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장씨랑 이씨가 되게 흔해.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겠지. 평범한 사람들한테 놈짜 소리 듣는 것도 과만해서 주먹질에 자빠지고 발길질에 엎어지고 하니 네가 그러고 댕긴다고 상무 전무가 아까진기 알죠? 빨간 약. 빨간 약이라도 물어주되 사장 회장이 떨어져 밟힌 단축값을 보태주되 이렇게. 단축값을 보태주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자신의 처지를 뭐 하는 거야? 한탄하는 거야. 야,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두들겨 맞고 다니는 거요? 어? 놀부는 부자 형이라도 있었지. 나는 부자 형도 없는데. 내가 군사정권 때도 잡혀가서 죄 없이 제 발로 걸어온 사람인데 어쩌다가 이런 사람들을 밟히고 뭐하고 뭐 한다는 거야. 그렇다고 상무점이가 약값을 물어주대. 아니면 회장 사장이 떨어진 단축값을 보태주대. 이렇게. 그죠? 사대부 가문을 자랑하시던 할아버지가 너버러 인양 내매 아랫도리로만 돌며 살라고 가르치셨대. 동경 유학 출신의 아버지가 동네 북으로 공매나 맞고 살려고 널 낳으셨대. 이거 단탄하는 거죠. 너도 처자가 있는 몸이 이게 뭐라네 보여. 네 신세도 참 이렇게. 여기서 너가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인 거야.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밑에 나옵니다. 그는 봉변을 당하고 나면 자기를 저만치 떼어놓고야. 그럼 이게 자기를 뭐 하는 거야? 객관화시켜서. 객관화시켜놓고 자기 자신을 뭐로 설정하고 청자로 설정해서 그런 허위탄식으로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좀 밖에다 떨어뜨려 놓고 그를 청자로 설정해 놓고 한풀이를 하는 거야. 이렇게 세상 사람 그래서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돌아보죠. 세상 사람 대저 궁죽통이지라. 궁하면 즉 통한다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나운 일은 그저 일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에피소드가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두 번째 그저 예방하는 거야. 그래서 그가 찾아낸 예방책이 뭐냐? 그가 먼저 선수를 쳐서 저쪽의 예봉을 피하는 것이다. 예봉이라니까 날카로운 그 예리한 봉이란 말이야. 처음에 시작되는 거야. 예봉을 꺾어 날카로운 부분을 부러뜨리는 거야. 처음에 가자마자 막 멱살 잡히잖아. 그 예봉을 꺾어버리는 거야. 피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봉변을 당하지 않을 방법을 생각한 거야. 그래서 어떡하냐? 사망자의 빈소가 있는 병원의 영안실에 가면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지 않았어. 내가 뭐 사고 처리반에 나왔으면 그런 멱살부터 잡히는가 신분을 밝히지 않은 거야. 그리고 그는 빈소의 형식이 불교색인지 기독교색인지 살피지 않았어. 국화를 놔야 되는지 또는 뭐 연부를 외워야 이런 거 따지지 않아. 우선 어떻게? 첫 번째 나오죠. 이게 뭐야? 봉변을 당하지 않을 방법인 거야. 첫 번째, 고인의 영정에 절부터 재래종으로 하고 꿇어앉아. 재래종으로 절을 2번 하고 꿇어앉아서 손수건으로 눈자위를 눌러가며 눈시를 훔쳤다. 눈물 같은 건 비칠 생각도 않는 눈도 그렇게 거듭 귀찮게 하면 진짜로 눈물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가 쉬웠다. 또 그렇게 흉물을 떨며 눌러있으면 상가의 친인척 중에서 나이살이나 된 사람이,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 뭐해? 다가와 어깨를 다정히 흔들며 달려라. 이리와. 뭐 달래는 거야. 달래면서 뭐라 그래? 일은 어차피 당한 일인데 애통이 한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저리 가서 술을 한잔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는 가자마자 멱살 안 잡히겠지.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영접 앞에서 2번 절을 해.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우는 척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중에서 나이 좀 있는 사람이 와서 이왕 죽은 사람이 이렇게 애통해 한다고 되겠어? 그냥 진정하고 절로 가서 술이나 한잔해. 이렇게. 그럼 이제 그쪽으로 가겠지. 그쪽으로 가서 술을 한잔합니다. 가서는 뭐라고 하냐. 에이 죽일 놈들. 암만 운전지를 헤쳐먹고 사는 막된 것들이라도 그렇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는 게 에이 죽일 놈들. 이렇게 누굴 욕하는 거야. 가해자. 자기 누구 편이야 실은.
가해자 편이지. 그런데 가해자 측의 책임을 과하게 언급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천연스럽게 운전수를 나무라며 두툼하게 장만해간 부의를 하고 물러나. 부의. 부조금이죠. 부조금. 돈을 많이 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자마자 냅다 절 2번 하고 울어. 그럼 누가 달래서 그냥 애통해 일로 와 술이 한잔해 가지. 그러면 가해 운전수를 과하게 그냥 욕을 해. 그리고 부의를 두툼하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까 어깨를 흔들어 달리던 사람이 어디로 가? 이제 술상으로 안내를 하겠죠? 거기서 또 대개는 그 사람이 마주 앉아서 술을 권하면 한잔해. 술을 먹게 되는 거야. 서로 술잔을 건네고 담뱃불을 나누고 하면서 서너 순배쯤 하고 나면 궁금한 것은 그쪽인 거야. 얘가 도대체 누구지? 죽은 사람하고 어떤 관계지? 이런 궁금해 하겠지? 그때 실례합니다만 망인하고는 죽은 사람하고는 어떻게 되시는지 이렇게. 그러니까 별표가 없는 것들은 선생님이 설명해주면 별표 있는 것들은 별표 보면 되겠지? 자, 망인 죽은 사람하고는 어떻게 되시는지 하고 그쪽에서 궁금해하는 거야. 이렇게.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봐. 아까 했죠? 여기. 자, 여기 한번 가볼게. 일단 이렇게 봉변을 당할 때는 뭐가 최고야? 예방책이 최고지. 예봉을 꺾어놓는 거야, 첫 번째. 그래서 가자마자 2번 절을 하고 정체를 밝히지 않고 우는 척을 해. 그럼 나이께나 있는 사람이 위로하면서 술자리를 가지라고 일어나지. 그때 누굴 이렇게 가해자를 과하게 책임을 물어. 그러고 나서 부의를 두둑하게 합니다. 그러면 유가족과 뭐 하겠니? 술자리를 가지겠지? 그렇게 되면 선수를 쳐서 교통사고 유가족의 예봉을 피하는 이게 유자의 방법인 거야. 이런 방법을 가지게 되는 거야. 자, 됐고. 대부분은 이제 분풀이를 했잖아. 분풀해서 이제 예봉을 피하기 위해서 저런 방법을 찾아내는 거지. 자, 그럼 뒤로 갑시다. 그럼 이제 그쪽에서 신부를 물어볼 거야. 그러면 그제서야 앉은 자세를 바로 하고 정중하게 뭘 갖다 주는 거야? 명함을 내미는 거야. 나 땡땡 기업에서 나온 사고 처리반입니다. 라고 그때야 명함을 내밀어 유자의 정체를 밝히는 거야. 근데 이미 어떻게 됐어? 이미 술 몇 잔하고 담배까지 같이 폈지? 이미 좀 친해져 버린 거잖아. 친해져 버리니까 거기다 대고 벌떡이나 또 멱살을 잡기가 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왕에 손님 대접으로 술까지 권하거니 자시거니 해온 사이인데 새삼스럽게 술상을 걷어차며 대거리를 하려 든다면 이미 경우가 아닌 거였다. 이건 경우가 아닌 거였다. 비록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때를 놓친 것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미 화낼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지. 이렇게 술 먹고 담배까지 피고 이미 친해졌잖아. 술도 권하거니 자시거니 몇 잔 했잖아. 근데 거기다 놓고 상을 걷어차며 대거리를 하려 든다면 얘는 경우가 아닌 거야. 그렇지? 상황을 놓쳐버린 거지. 그래서 유가족과 친해진 다음에 정체를 밝히는 거야. 그러면 봉변을 당하지 않게 돼. 근데 이것만이 다가 아니야. 좀 더 가자. 그뿐 아니라 사고 처리반이 나왔다는 말에 가만두지 않은 작정으로 눈을 훅 뜨며 다가오는 거야. 뭐? 사고 처리반이 왔다고? 내 이놈 새끼를 막 하잖아? 그럼 누가 말려? 아까 같이 술 먹었던 사람이 오히려 말려. 말려주기까지 하는 거야. 작정으로 눈을 훅 뜨며 다가오는 게 있으면 중간에 서서 볼상사나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책임의식이 들기도 하는 모양이었다. 왜? 술 먹고 친해져 버렸거든 이미. 그래서 대거리를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불상사가 있게 막아주기까지 하는 거야. 그러므로 그가 빈소에서 물리적인 대우를 면치 못했던 것은 아까 이제 두들겨 맞고 밟히고 이런 것들은 노선상고 초기에 얼마 동안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처음에만 그렇게 됐다는 거야. 자, 요거 이제 예봉을 피하는 방법이겠죠? 이렇게 해서 예봉을 피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빈소에 드나들다 보면 망자의 가족 중에 담이 들거나 중풍이에요, 중풍. 중풍이 있어서 몸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았대, 가보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뭘 하는 거야? 뭘 배워? 침수를 배우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침 놓는 법을 배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유자가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 방법들이 나와. 그 중에 첫 번째가 뭐? 침 놓는 방법을 배우는 거지. 자, 그는 돌팔이 침쟁이었지만 의료 자격증이 있는 거 아니니까 돌팔이죠. 침통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그래서 일단 침 놓는 법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또
장지를 따라다니다 보니 장지가 어디야? 장지가 어디야? 죽은 사람 뭐 하는 곳? 무덤 쓰는 곳, 묘자리 놓는 곳 장지야. 장지를 따라가 보니 몇 자리가 좋으니 나쁘니 하고 상제나 친척들 간에 불퉁거리고 좌향이 오르니 그르니 하고 경호머지 사냥꾼들과 불화하며 장례를 정중하게 치르지 못하는 집도 많단 말이야. 여기가 터가 좋니 안 좋니 방향이 좋니 안 좋니 앉은 방향이 나쁘니 뭐 이런 얘기 나오겠지. 그렇게 싸워. 그래서 그럴 때 쓰려고 책을 구해 사서 풍수지리를 배우고 뭘 배웠다는 거야? 풍수지리를 배운 거야. 그리고 쇠 나침판을 장만하여 쇠 나침판 이건가? 장만하여 좌향을 정해주기도 하였다. 남향이지 북한이지 앉을 방향을 정해주기도 했다. 그럴 때는 신병훈련소 시절을 써먹었던 입단도 한몫 거들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침판을 장만해서 풍수지리를 배웠고 뒤에 뭘 배웠다고? 침수를 배웠다는 거야. 그것뿐이 아니죠. 풍수를 배우는 과정에서 지하의 수맥에 대한 이치도 배워둘 필요가 있었대요. 왜? 물이 나는 자리에다가 시체를 매장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물이 흐르는지 않는지도 봐. 그래서 수맥에 대한 이치도 배워둘 필요가 있었다. 상도동 성당인지 노량정 성당인지 버드나무 가지로 수맥을 짓는데 권위인 신부님을 찾아다니면서 수맥을 배웠다는 거야. 버드나무 가지로 캐서 수맥 찾는 거야. 그러는 동안에 천주교에 입문하여 세례를 받기도 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사고 처리반이 된 유자의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겠지. 첫 번째는 누구 측? 가해자 측에서 도움을 주는 거고, 여기는 누구 측? 피해자 측에 가서 처음에 봉변 당했다가 봉변을 피하는 방법, 그리고 그들의 도움이 될까봐 뭐 배웠어? 침술도 배웠지. 그 다음에 풍수지리도 배웠지. 그리고 수맥 보는 법도 배웠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어떤 이제 일 처리하는 방식이라든지 요령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가 두 번째 이야기까지 했고 우리 교재는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트에서 준 건 여기 앞에 부분에 기업 총수와 관련된 얘기인데 거기 부분이 솔직히 조금 더 재밌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 주에는 거기 뒷부분 하고 거기 뒷부분 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 범위 앞에서부터 선운사에서부터 빠진 것들 순서대로 싹 채워 나가도록 할게요. 너도 혹시 학교에서 시험 범위 알려줬어? 확실하겠지? 안 알려주시는 거 제가 들어가지고. 좋았어. 자, 뒷부분의 줄거리 갑시다. 이후에도 유자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성심껏 돕죠. 그래서 병이 들어 쇠약해졌어도 그런 삶의 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유자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마저 나는 그를 기리며 그를 기리며 전을 짓는다. 이렇게 된 거야. 자, 여기 가볼게요. 자, 유재필의 평가요. 교통사고의 지체를 원만하게 해결하죠. 그래서 유교도덕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배우는 것들이 많죠. 뭘 배워? 침술, 풍수지리, 수맥 보는 법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돕는 유자의 성품을 보여주고 유가족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 유자가 배우는 것들이 나오죠. 침 넣는 법, 풍수지리, 수맥 이렇게. 그다음 유재필을 아까 했죠. 1941년 충남 홍성 출생이고 대천에서 성장했고 그 다음은 서울에서 자랐다라고 나와있고 군대 시절은 특유의 처세술로 도사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운전을 배우며 편안하게 보아요. 군 제대 후에는 재벌 총수의 운전수 역할을 하게 되죠. 아마 요게 다음 주에 배울 거고 교통사고 처리하는 노선상무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 내용이고 그 다음 과장 종합병원 원무실장 이런 것들을 지내면서 인간의 도리를 실천합니다. 이건 우리 뒤에 있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 죽은 후에는 문인들과 교류하며 친구를 쌓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문인들이 유자를 찬하며 예찬하면서 애도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아마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데 전체 줄거리가 이렇게 됩니다. 자, 뒤에 내용 한번 가볼게요. 핵심 내용 가보자. 단편소설이라고 했는데 단편소설은 무슨 상? 이 작품의 길이상 단편소설이 되겠고요. 세터소설이라는 얘기는 아까 세태가 뭐라고 그랬죠? 세상의 모습이죠? 그래요. 이 작품이 쓰여질 당시에 세상의 모습 또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 거지. 그러면 세태의 모습은 누구랑 대비되는 거야? 유자랑 대비되는 거지. 그래서 유자를 긍정적으로 본다면 얘네들 어떻게 보고 있어? 부정적으로 모습을 보고 있죠.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건 대부분 이제 여기까지는 기업의 총수 이런 것들이 되겠고
풍자적이니까 풍자라는 말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비판. 이거 세태를 비판하잖아. 그래서 풍자인 거야. 해학은 비판이 안 들어가. 그래서 해학은 동정과 연민이야. 동정과 연민이기 때문에 얘는 긍정적인 시선을 보인단 말이야. 그럼 비판은 뭐가 되겠어? 부정적 시선을 보이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구분을 해줘야 돼. 그러면 세상의 모습을 나타낼 때는 약간 우스꽝스럽게 세상의 모습을 나타낸다면 그건 비판. 근데 유자의 행동을 약간 우스꽝스럽게 나타냈지. 그럴 때는 동정과 연민이기 때문에 해악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해악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보이면 얘는 해악, 부정적으로 보이면 풍자 이렇게 되겠죠. 사실적이라고 했죠. 진짜죠? 이거 실제 인물이니까. 그리고 비판적. 비판적이라는 말은 뭐랑 연결이 돼? 풍자적이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다음 여기는 유재필의 일생이고요. 유자의 훌륭한 인품이 주제가 되겠죠. 일단 실존했던 인물을 나타내서 한 실명 소설입니다. 실제 있었던 소설이고 한국 문학의 전통적 갈래인 뭐의 형식을 따랐다? 전의 형식을 취했다는 것. 그리고 다양한 뭐를 이용했다? 다양한 사파를 통해서 소설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냈고 사투리를 사용했고 또 뭘 사용했어? 비속어를 사용했죠. 그래서 사투리 비속어를 사용해서 향토적인 정서, 그 다음 비속어를 사용해서 풍자와 비판의 효과를 높였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방언과 비속어를 동시에 이걸 통해서 동시에 나타나는 뭐라고 했죠? 100%인 거? 그렇지. 사실성과 그렇지. 왠지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것 같은 것. 얘는 100%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작품의 구조도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앞에 부분에서는 유자의 출생과 인품 소개가 나오지. 그 다음 여기서는 사고 처리반이 된 유자 두 개가 나오죠. 4분의 운전수의 어려운 가정형편을 돌보고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눕는 것. 또 교통사고 사망한 피해자 진술을 찾아가서 넉살과 깨를 발휘해서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장례를 돕는 것. 이걸 통해서 유자의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거. 실화를 바탕으로 했죠. 실제 성명, 기관명, 지역 방언을 사용해서 사실성을 높였다고. 요거는 지워버리고요. 선생님 오타. 다음 여기 전의 양식을 계승했다라고 말했잖아. 그럼 전통적인 전의 양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 출생과 가계에 대해서 기술해요. 가계란 집안의 구도예요.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전에 처음에 이거 합니까? 그 다음에 뭐 하냐면 행적, 인물의 주요 삶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갖다 놔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논찬, 인물에 대해서 평가하고 예찬합니다. 이거 논찬이 뒤에 나와요. 그럼 여기서는 이게 일반적인 전통적인 전통적인 전의 양식이라면 유자소설은 어떻게 되냐? 앞에 출생과 성장 과정, 품성에 대해서 서술하게 되죠. 그리고 사파 이야기를 통해서 유자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아까 뭐 기업 총수의 기사, 여기는 노선 상무, 종합병원 과장 이런 거 나오지? 그런 사파를 통해서 인물의 품성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유자의 사망 후에 이제 찬한다라고 하면서 유자에 대한 주변 인물들과 서술자의 평가를 제시해 주는 거지. 이런 구조를 닮았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의 양식을 계승했다? 전의 양식을 계승했다라고 보는 거지.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유자 소설에서는 또 뭐가 나오냐면 판소리 사설투가 나옵니다. 판소리 사설투가 나오는데 판소리 사설의 특징이 뭐냐면 이 판소리 사설은 이게 앞에 나와 있는 한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 창자라고 부른단 말이야. 이 창자가 사건을 설명해 주잖아. 그러다가 또 뭐야? 등장인물 목소리도 흉내내잖아. 그러니까 서술자와 인물을 번갈아 가면서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서술자의 목소리가 완전히 빠져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첫 번째가 편집자적 논평, 즉 서술자의 개입이야. 그래서 서술자가 사건 인물에 대해 의견을 밝히나 평가하는 것이 나온다는 거야. 이게 편집자적 논평이 주로 나와. 또 두 번째, 문장이 되게 길어요. 만연체 문장인데 많은 어구를 이용해서 장황하게 표현한 문장이 많습니다. 이게 만연체 문장이야. 그리고 판소리는 리듬감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비슷한 둘 이상의 글귀를 짝지은 표현이라고 했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대구라고 부르지. 대구적 표현이라고 했지. 이걸 통해서 뭘 만들어내?
리듬감 있는 표현을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란 말이야. 리듬감. 또 운율을 만들어내겠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편집자적 논평은 서술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서술자의 평가가 독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거야. 서술자의 평가가 독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거야. 또 서술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독자는 인물의 행동에 공감하거나 또는 비판하면서 인물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독자와 함께 한다는 거. 그러니까 서술자가 그 인물을 욕하잖아. 그러면 독자들도 그 인물을 같이 욕하고, 서술자 그 인물을 칭찬하잖아. 그럼 등장인물도 같이 칭찬하는 거야. 이렇게 돼. 만연체 문장은 복잡하잖아. 그치? 그래서 서술에 몰입하게 되는 거고, 복잡하고 다각적인 이런 사건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는 거야. 간단하면 읽기가 편할 수 있겠지만 복잡하고 논리관계에 나타나는 것들을 나타내기 힘들어. 그래서 긴 문장을 통해서 복잡한 상황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드러낸다는 거. 대구적 표현은 이제 운율이라고 했잖아. 리듬감을 나타낸다고. 그래서 말에 운율을 느낄 수 있고 또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게 대구적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겠죠?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겠죠? 그렇지? 이거 보면서 자주 봐야 돼. 일단 첫 번째, 서술자의 개입이나 그러나 여느 사람처럼 허릅승이는 아니었다. 나오죠. 서술자가 그 인물에 대해서 직접 얘기하잖아. 채치는 그윽하고 채열은 따뜻하며 체질이 묵중한 사내였다. 누가 보기에? 서술자가 판단하기에. 선비적인 덕량에 본보기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친구였다. 이것도 역시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거야. 그 다음 장황한 이건 안 봐도 되겠지. 문장 자체가 되게 길어요. 그럼 선생님 문장이 길면 어느 정도 길어야지 문장이 긴 겁니까? 라고 말하는데 쉼표가 많이 나와 있으면, 원래 문장은 끝날 때 마침표를 찍어두잖아. 마침표를 찍어야 될 자리에 쉼표를, 연결어미를 통해서 쉼표를 찍어버리고 문장이 계속 이어지지. 이게 만연체 문장이야. 그래서 이건 이렇게 써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 너무 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길기 때문에. 그 다음 아까 대구적 표현이 많다고 했죠. 리듬감 있게. 봐라. 힘써, 애써, 널리, 보고, 들은. 이게 짝을 이루지. 이게 대구적인 표현이고. 스스로 갖추어진 주대와 나름껏 이루어진 주견이야. 그래서 갖추어진, 이루어진, 주대와 주견, 스스로와 나름껏. 이게 짝을 이루지? 이렇게. 짝을 이루는 거야. 짝을 여기서 자르겠죠. 여기서 이렇게.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 없이 나대어서. 아니야, 미안. 이렇게. 이렇게 이어절 이상이 서로 짝을 이룬단 말이야. 이거 무슨 법? 대구법이라고 한다. 이게 유자 소설에 들어있는 판소리 사설 2의 2야. 이해됐죠? 이렇게. 좋아요. 다음 넘어가자. 여기도 했니? 이런 것도 학교에서? 공감적 감상, 비판적 감상, 창의적 감상? 이런 건 잘 안 당긴 하거든. 일단 유자의 인물대 봅시다. 말재주가 좋고 비범해 주민들에게 선명한 족적을 남겼다. 이거 앞에 평가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스스로 갖춰진 주대와 나름껏의 주견으로 갈피 있는 태도를 고수했다. 이것도 서술자가 직접 얘기한 거죠. 사고를 내 운전석에 어려운 카드를 보고 자신의 주머니를 얘는 뭘 통해서 보여준가? 사파를 통해서 보여줬지. 얘도 봉변을 당하지 않고 건물을 처리할 방법을 구하는 상황에 대처했다. 얘도 뭐야? 사파를 통해서 보여줬지. 인물의 인물됨이죠. 공감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맞아, 되게 훌륭한 인품이었다. 공감하는 거. 비판적이라는 얘기는 유자의 업무 처리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 이렇게 되겠죠. 창의적 감상은 내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알면 될 거예요. 자, 이제 니네 교과서 학습 활동입니다. 태어난 해는 1941년. 태어난 것은 보령. 홍성군 광천. 자란 곳은 보령군 대천. 성장 배경은 그 이후에는 주로 어디서 살았어? 홍성군 광천, 보령군 대천에서 자라다 그 이후는 서울에서 지냈다라고 나와 있긴 하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사파, 유자의 성품. 사파는 일단 두 개의 사파가 나오죠. 첫 번째는 사고낸 운전수의 집에 갔을 때, 여기는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빈소에 갔을 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가해자의 집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해? 어려운 형편을 보지? 그리고 뭐야?
개인 비용을 들여서라도 도와주는데 유자의 선한 성품을 알 수 있었어요. 얘는 이제 진짜 조문국처럼 보이기 위해 나오지 않은 눈물까지 짜는 척했지. 그래서 너스레를 보아 유자의 태연스러운 성품을 알 수 있고요. 또 유가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여러 가지를 배우는 모습에서 남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유자의 성품도 알 수 있죠. 이렇게. 이 되게 내용이 좀 단순하고 짧아요. 보기에만 좀 길어 보이지. 그래서 거기 나타나는 것도 정리가 잘 됩니다. 다음. 이 작품은 뭐의 형식을 계승했다고? 전의 형식을 계승했다고 하죠. 전이란 한 인물의 생애와 업적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 전통 서사 형식이 하나네요. 그래서 인물의 행적을 적고 그에 대한 필자의 평가가 뒤에 덧붙어요. 이 작품도 뒤에 찬한다라는 표서 평가가 덧붙게 되겠죠. 이 작품에서 전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부분은 실은 앞부분밖에 없어요. 앞부분밖에. 그리고 사파 형식으로 그 인물의 행적을 보여주잖아. 여기도 좀 들어있기는 해. 그래서 일단 앞부분에서 유자의 출생과 성장 배경을 설명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행적을 보여주는 장면도 있고. 그럼 이 부분에서 안 나와 있는 건 어디가 나와 있냐? 뒤에 그 인물에 대해 찬하는 건 뒷부분에 줄거리로 나와 있죠. 논찬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전의 형식을 쓴 의도가 뭐겠어? 전은 뭐니? 생애와 업적을 기록한다고 했잖아. 후세에 본받을 만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유자 소설을 지은 이유는 이 유자의 성품이 어떻다는 거야? 훌륭하다는 얘기겠지. 그런데 이런 실존 인물을 씀으로써 앞에 부분에 나왔잖아. 쓴 이유는 뭘 풍자하기 위해서? 세태를 풍자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실존 인물의 일대기를 제시함으로써 현대사회 세태를 비판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라고 본 거죠. 요거. 정? 다음 여기 소단한 문제가 나와 있네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했고요. 선생님이 요거에 보면 이 워크북 1주차자는 뒤에 보면 유자소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 저번 주에 준 거라서. 여기 유자소전이 없어요. 그래서 유자소전 선생님이 만들어놨어. 만들어놔서 다시 줄 거야. 그거. 다시 줄 거니까 이거 수빈이는 데스크에 맡겨놓을 거니까 요거 2주차 찾아가도록 하고 니네는 선생님이 지금 줄게. 알겠죠? 촬영은 여기까지 할게요.